안녕하세요. 조사관입니다. 오늘은 원룸 건물 매수하시는 경우나 그 다음에 운영하실 때 이 수익률보다 좀 더 중요한 게 한 세 가지 있습니다. 그 세 가지에 대해서 방송을 할 건데요. 지금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겠네요. 아니, 수익률보다 중요한 게 있냐.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수치상 수익률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. 그 중요한 게 이 수익률을 보장해주고 뒷받침해주는 겁니다. 그래서 제가 이제 수익률보다 중요한 이 세 가지라고 이제 표현을 한 건데, 이 강의를 한번 끝까지 쭉 들어보시면, 뭐, 어느 정도 그 수긍이 가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. 뭐, 안 그러신 분들도 계시겠죠. 그래서 오늘은 이 원룸 건물 매수하시는 분들 혹은 운영하고 계신 분들, 물론 뭐 운영하시는 분들 나름대로 잘 하고 계시겠지만 정말 다양하게들 운영을 하고 계시거든요. 그 중에 뭐 좋은 이해가 있고 또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오늘 한번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수익률은 어떻게 보면 이 주식 같은 면도 있어요. 뭐 상가 건물, 뭐 원룸 건물, 뭐 다 마찬가지입니다. 이 수익률이라는 건 말 그대로 그 수치로 표현해 놓은 것이지요. 실제와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. 높아질 때도 있고 낮아질 때도 있습니다. 뭐 최악의 경우 주식이 이제 상장 폐지되는 경우도 있잖아요. 원룸도 뭐 경매 나가면 뭐 그거랑 똑같은 상황이겠죠. 뭐 부동산이라는 게 100% 안전하고 모든 게 보장되는 그런 건 없습니다. 약간 그런 거를 기대하고 원룸 건물에 관심을 가지셨던 분들은 다시 생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. 이 원룸 건물이 수익률도 좋고 가장 안정적인 투자이기도 하지만 모든 게 완벽한 그런 건 아니에요. 그럼 우선 이 원룸 건물을 볼 때 여러분들이 대충 따지시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을 쭉 한번 적어봤습니다. 위치, 교통, 가격, 건축허가 종류, 건축연도, 공실, 부동산 사무실, 건물 관리 방법, 세금, 임대 내용. 뭐 이 정도 아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실 거예요. 근데 일단 매수하실 때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하시는 건 이 가격이겠죠. 내가 갖고 있는 돈이 얼마고 그 돈 갖고 살 수 있는 매물과 그 다음에 뭐 가급적이면 교통도 좋고 위치도 좋은, 그러면서 건축 연도도 오래되지 않은, 공실도 없고 그런 걸 사기를 원하실 겁니다. 물론 충분한 자금이 있다고 하면 이 모든 조건들을 만족하는 매물을 찾으실 수 있겠죠. 하지만 현실은 좀 다르지 않나요?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이 세 가지를 우선적으로 우선순위에 놓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. 자, 그러면 뭐 첫 번째, 이 부동산 중개사무소, 이걸 첫 번째 놓은 이유는 여러분이 원룸을 매수했을 때 그 원룸의 수익률을 지켜주고 만들어주는 곳이 부동산 중개사무소입니다. 이 모든 부동산 중개사무소는 여러분이 주시는 중개 수수료를 갖고 운영을 나가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동산 중개사무소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사이가 됩니다. 원룸 건물주가 되시면. 그래서 이런 건물주들도 봤어요. 건물주에다 자기 핸드폰 번호를 붙여놓으시는 분들, 정말 이제 부동산 중개사무소 입장에서 보면 안 맞추면 그만입니다. 그 건물, 그 지역에서 그 건물만 방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건물에 엄청 좋은 방에 막 전용 면적 10평, 12평 되는데 월세를 30만 원을 받는 것도 아니고 남들과 똑같은 조건으로 임대를 놓으면서 거기다 자기 번호를 붙여놨다. 이건 중개사무소 기피 대상 1호죠. 한 번이라도 왔다 간 부동산들은 거기에 방이 아무리 많이 비었어도 손님을 모시고 가지는 않을 겁니다. 왜냐하면 이제 손님들이 직접
중개사무소 통해서 보고 직접 계약하는 경우도 있거든요. 심심치 않게 많습니다. 그거 다 청구해서 받을 방법도 있어요. 뭐 못 받는 거 아닙니다. 다 받는데 뭐 바쁘기도 하고 그 소액이기 때문에 아유 그냥 뭐 밟았다 셈치고 이제 외면하는 경우도 있는데 끝까지 추적해서 받는 부동산들도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수수료를 주는 그런 집단이라고 돈을 아까워하고 자기 나름대로 해보려고 하는 그런 생각은 절대적으로 버리셔야 됩니다. 물론 저도 중개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지만 사실 그 중개사무소 그냥 공짜로 운영되는 건 아니에요. 한 달에 뭐 몇백만 원씩 운영비가 들어갑니다. 사무실만 열어놓고 있으면 되는 곳이 아니고 지금은 뭐 광고비도 엄청나게 들어가고요. 광고도 한두 군데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직원 있으면 직원들하고 들어가는 경비, 4대 보험 등등. 제가 지금은 부동산 중개사무소 입장을 한번 대변하고 있습니다. 더군다나 이렇게 경기가 안 좋고 그럴 때는 더더욱 힘들겠죠. 그런데 거기다가 이제 건물주분께서 그렇게 한다. 그건 절대적으로 피하셔야 되는 겁니다. 그리고 이 부동산 중개사무소와 이제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. 가령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신다. 그러면 이 중개 수수료 주는 방법도 어차피 줘야 될 겁니다. 이 부동산 중개 수수료라는 게 계약만 성사가 되면 그 다음에 계약이 완료되든 완료가 되지 않든 줄 의무가 있는 돈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계약과 동시에 딱 지불을 해버리면 그 공인중개사나 그 소속 공인중개사 혹은 뭐 중개보조원들 같은 경우 그 건물주를 보는 그 눈빛이 달라지죠. 기분도 좋고 화끈하구나. 왜냐면 정말 이 중개 수수료라는 거를 아까워서 막 핑계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깎는 분들도 계시고 딱 타이트하게 주시는 분들도 계신데 정말 이 중개 수수료가 거기에 몇만 원 더 준다고 해서 크게 수익률이 달라지는 건 없어요. 그러니까 이건 철저히 제 경험에 비춰서 하는 겁니다. 제가 지금 뭐 원룸만 거의 한 10년 이상을 매매도 하고 임대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건물주분들도 계시고 꼭 물어보시는 분도 계세요. 그 계약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. 중개 수수료가 얼마인지. 근데 굳이 물어보셔요. 가령 뭐 15만 8천 원이다. 15만 원 보내시는 분이 있습니다. 뭐 더 달라고 하지도 않죠, 사실. 하지만 그분에 대한 그 이미지는 8천 원어치만 깎이는 게 아니라 8만 원, 80만 원 그 이상 깎이죠. 만약에 한 손님이 동시에 그분과 다른 건물주의 그 방을 보여줄 기회가 생긴다면 철저하게 다른 걸로 가겠죠. 정 없을 땐 그쪽으로 가겠죠.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. 모두가 이 운영을 해서 이 운영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금이 이 중개 수수료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이익이 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이 부동산 중개사무소와 뭐 한 군데가 아니죠. 임대 같은 경우는 정말 여러 군데가 많아요. 골고루 뭐 차별 없이 이렇게 대해 주셔야 됩니다. 그리고 중개 수수료가 뭐 22만 원, 23만 원 나오면 25만 원, 뭐 그 이상도 고맙다고 더 주시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. 그런 분들 방 혹시 안 비나 수시로 전화하게 되죠. 이게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?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. 큰 돈은 아니지만 사실 그 2만 원 누구한테 준다고 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살 수는 없어요. 하지만 이런 일로 인해서는 얼마든지 그 중개사의 마음을 내 편으로 끌어들일 수가 있습니다. 물론 뭐 원룸이 서로 경쟁적으로 공인 중개사들을 끌어들여야만 되는 그런 건 아니지만 정말 원활한 이 임대 수익을 이렇게 구축해 놓기 위해서는 이 중개사들의 도움이 절대적이라는 거죠. 이 중개사들이 직방다방, 한방 이런 곳에 자비를 들여서 여러분들의 매물을 사진을 올리고 계속 업데이트하고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. 대신해서. 물론 거기다 직접 광고를 하시는 분도 봤습니다. 저는 건물주께서 뭐 하자는 건지. 그러니까 그 돈이 그렇게 아까우면 그냥 하지 말지 원룸 건물주를 그냥 은행에 넣어놓고 이자나 따먹으면 될 걸.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사실 뭐 원룸은 그분 것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까지 해가면서 그걸 맞추려고 하는 중개사들은 없을 겁니다. 왜냐면 이게 손님 하나 방 그냥 보여주는 게 쉬울 것 같지만
가는 기간 그 시간 동안 그냥 뭐 서로 말 안 하고 갈 수 없잖아요. 그래도 그냥 정성을 다해서 그 손님께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. 그거에 대한 대가를 치러주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여유 있게 주시면 더 많은 이 중개사무소가 내 편이 되겠죠. 뭐 일단 첫 번째 이제 중개사무소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임대 내역입니다. 두 번째, 이건 이제 매수하실 때 참고를 하셔야 될 텐데, 임대 내역이라는 게 호수별 내역이 있겠죠. 요거는 여러분들의 상황별로 조금씩 틀립니다. 네. 여러분들이 여기에 올인해서 여기에서 내가 직업 없이 이 임대 사업만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그 호수별로 가령 뭐 전체적으로 그 동네 분위기가 보증금 300에 뭐 40, 45다. 근데 그 건물에는 보증금 100에 뭐 월세를 조금 더 받는 경우들도 있을 거예요. 그런 방들이 많이 좀 섞여 있을 겁니다. 많은 경우가 있고 적은 경우가 있고. 그러니까 이거를 무턱대고 나는 100짜리 있는 원룸 건물은 싫다라고 하실 게 아니라 그 내역을 한번 쭉 살펴보실 필요가 있어요. 그건 중개사분에게 그 내역에 대한 그 현황 파악을 해달라고 해서 그 100짜리 보증금 100이라도 월세를 잘 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. 보증금 100짜리가 나는 보증금 100을 내고 월세를 한 달 정도 내다가 그 다음에는 월세 안 내고 보증금 다 까고 몇 개월 더 계기다가 나가겠다는 생각으로 들어오는 임차인은 지금은 거의 없습니다. 어떤 상황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을 할 수는 있는데 대부분 임차인들도 월세를 안 내서 건물주의 문자나 전화를 두려워합니다. 또 요즘 젊은 분들은 그런 터치를 받기 싫어서 가처분 소득에서 제 1순위가 월세인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임대 내역을 무조건 나는 평균 보증금이 뭐 500 이상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고집을 부리시면은 정말 괜찮은 매물을 놓치실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임대 내역은 이 상황별로 여러분이 뭐 직장도 다니시고 이거를 뭐 부업 개념으로 이렇게 하나 사두셔서 다달이 그 월세를 모아서 또 투자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신경을 덜 쓰실 수가 있으니까 좀 보증금도 안정적인 선에서 원한다. 수익률이 좀 낮더라도 수익률이 낮을 수 있습니다. 그러면 그렇게 하신다 그러면은 뭐 그렇게 좀 높은 보증금 있는 거 찾으셔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일반적으로 여기서 생활하고 여기에 대해서 내가 모든 여유 시간을 다 투자할 수 있다고 하면은 그 임대 내역, 그 보증금 내역, 그 약간 좀 공격적으로 가져가실 필요가 있어요. 요거는 제 말이 100% 맞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상당 부분 이 데이터상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. 그래서 임대 내역은 중요하다. 결국 이 임대 내역이 수익률과 직결이 되는 건데 임대 내역을 얼마나 잘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뭐 결정이 나는 거예요. 입지. 이 입지는 역세권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. 이 중개사들이 접근하기가 용이해야 됩니다. 아무리 방이 좋고 신축이라도 매번 그 방을 보여주기 위해서 차에 손님을 태우고 뭐 몇십 분씩 가야 되고 역 근처인데 주차할 데도 없고 그 원룸 근처에 사실 역 주변에 정말 이 신도시들 아닌다면은 원룸이란 데 자체가 주차장이 또 많지가 않기 때문에 거기 손님 모시고서 내 차를 주차하기가 이렇게 쉽지가 않아요. 또 그래서 손님 모시고 한 5분 10분 거리는 도보로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. 그러면 이게 중개사들도 사람인데 손님 모시고 뭐 같은 수준의 방이면 또 도보로 갈 수 있는 곳으로 딱 워킹을 한 바퀴 돌겠죠. 그렇기 때문에 이 입지라는 거는 꼭 역세권이나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리고 또 이 중개사들이 접근하기 좋은 입지에는 중개사 사무실들이 많아요. 10명이 내 원룸 건물을 중개하는 것보다는 20명, 30명이 중개하는 게 더 훨씬 유리하겠죠.
많기 때문에, 중개사 사무실이 많기 때문에 더 경쟁적으로 광고를 할 것이고 더 노력을 할 것이고 손님 하나에 더 정성을 들일 것입니다. 결국 단순한 수치상 수익률보다 중요한 게 이 세 가지거든요. 저도 저희 사무실에 뭐 같이 근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지만 저희는 정말 웬만큼 바쁘지 않으면은 그 손님 하나에 두 분이, 저희 둘이 같이 갑니다. 차를 모시고 가죠. 저희는 웬만한 워킹 거리도 차로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 갑니다. 이 주변에 뭐가 있고 여기서 버스 정류장까지는 얼마고 차로 이렇게 이동하면서 쭉 그 주변을 한 바퀴 보여드려요. 그리고 둘이 가는 이유는 혹시 주차를 못할 경우를 대비해서 한 명은 이제 차에 남아 있어야 되니까 한 명은 모시고 올라가서 방을 보여주고.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많습니다 요즘. 뭐 저희만 그렇게 특별하게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 그 정도로 이 정성을 들이기 때문에 아까 위에서 이제 언급한 부동산 중개사무소, 임대 내역, 입지, 이 세 가지가 사실 여러분의 수익률을 결정짓는 요인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. 물론 그 매매 가격을 얼마나 싸게 사느냐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단순히 싸게 산다고 해서 좋은 건 절대 아니에요. 그냥 처음에 제시했던 가격보다 생각대로 깎아진다고 하면 뭔가 있지 않을까요, 거기는? 상가 건물도 마찬가지입니다. 상가 건물은 더 심하죠. 가락계약된 임대인력도 많고 매매하고 한 2, 3개월 있다가 나가는 경우도 많고. 근데 이제 원룸은 상가 건물보다 그런 면에서는 조금 더 안전하고 좀 더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수익률이 가장 중요한 건 저도 압니다. 여러분도 알고. 더군다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룸 건물에 관심을 갖는 것도 알고 있는데 제가 이 방송 끝으로 이제 어떤 분이 이제 그런 문의를 해주셔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대학가 원룸을 특별히 선호하시는 분들이 계세요.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대학가 원룸이 나쁘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. 하지만 그 대학가 원룸은 여러분들이 그 원룸을 운영하기 좀 맞아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. 대학가 원룸은 말 그대로 대학생들이 주를 이룹니다. 모두가 대학생은 아니에요. 대부분 젊은 사람들이 삽니다. 그러다 보면은 이 젊은 사람 상대하는 게 힘드신 분도 있어요. 사실 안 그렇겠습니까? 50 넘어서 건물주가 됐는데 이게 새파란 젊은 애들이 공손하고 고분고분하면 이게 다 좋겠는데 거의 한두 명, 한두 명이 아니라 더 많은 숫자가 안 그럴 수도 있습니다. 어느 월세 밀려서 근데 좋게 저 언제쯤 내 건지 이렇게 전화를 했는데 내면 되잖아요 하고 뭐 떡떡거리고 뭐 건물주면 다냐는 식으로 하면 그냥 혈압 확 오르죠. 그렇기 때문에 이 대학가 원룸은 임차인들이 젊다는 거, 또 젊은 분들이 하면 또 서로 괜찮은 것도 있어요. 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? 젊은 사람들 중에 뭐 부모님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을 수도 있고 사이가 안 좋은 경우도 있는데 건물주가 아버지랑 나이도 비슷하고 아버지랑 말하는 말투도 비슷하고 갑자기 짜증이 확 날 수도 있는 겁니다. 서로 이게 이해를 해야 돼요. 근데 좀 젊으신 분들이 한 30대, 40대 초반 뭐 형 같은 사람이 얘기하고 그러면 또 얘기가 잘 되는 경우도 있고.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원룸 건물 주가 됐는데 뭐 모든 임차인이 그렇게 속썩이지는 않을 거예요. 일단 1차적으로 대학가 원룸의 임차인들이 젊다라는 거. 대학생이 아닌 경우도 있지만 아니어도 좀 대부분 젊죠. 20대에서 30대 사이. 그리고 또 주를 이루는 대학생들은 임대기간이 1년이 안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. 그거는 그쪽에서 운영하는 분들의 숙명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. 왜냐하면 방학기간이 길지 않습니까? 대학생들은. 그 기간을 월세를 내면서 굳이 거기 있어야 되는 사람들도 있지만 거기 필요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. 학비도 비싼데 월세까지 12개월씩 다 내고 있는 경우는 드물거든요. 그래서 이 대학가 원룸은 그 양날의 검 같은 경우라고 볼 수가 있는데 대학가 주변이니까 수요가 많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기숙사라도 하나 딱 생기는 날에는 이게 또
사실 뭐 어느 대학이라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쪽에서 뭐 데모도 하고 하는 이유가 다 거기에 있는 겁니다. 또 젊은 사람들이 살다 보면 서로 이 소음이라든지 또 혼자 살지 않고 친구들이 와서 살고 있고, 수도 같은 경우 관리비나 임대료에 포함된 경우가 많은데 한 명, 두 명 더 와서 살면 그만큼 또 지출도 심해지고 엘리베이터 사용률 비율도 높아질 것이고, 그렇기 때문에 대학가 원룸이 여러분들이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이게 수월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 생각을 조금 고치시는 게 좋으실 거예요.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. 경쟁도 심합니다. 그렇죠. 그 안에 딱 다닥다닥 있어요, 원룸들이. 그리고 사실 웬만한 원룸 건물들은 건물주들이 그렇게 막 팔고 싶어서 안 달라서 내놓는 건물들은 많지가 않습니다. 그 운영이나 어떤 자기 자본의 그 한도를 넘는 금액을 투자해서 운영하시는 분들이 이 목까지 차서 정말 어쩔 수 없이 내놓는 매물들도 있지만, 대부분 뭐 돈이 필요해서 매물로 내놓으시는 분들이 많아요. 근데 그분들 원룸 가격을 그렇게 많이 깎아주지 않습니다. 또 급하게 팔지도 않으세요. 나중에 여러분들이 원룸 건물주가 돼도 마찬가지입니다. 나중에 이걸 현금화 시키기 위해서 팔라고 할 때 굳이 손해는 아니지만 내가 받고 싶은 금액에서 택도 없는 금액을 깎아주면서 팔지는 않게 되실 거예요. 왜냐하면 지금 이달에 안 팔아도 이달에 월세는 나에게 들어옵니다. 다음 달에 안 팔려도 계속 월세는 들어와요. 7% 이상, 뭐 8% 이상 들어오는데 굳이 이손님하고 내가 흥정을 이렇게 질질 끌 필요는 없는 겁니다. 저도 그 손님들한테 딱 저는 말씀드립니다. 20억에 나온 걸 20억, 22억을 부르진 않습니다. 저는. 20억에 나온 건 20억이라고 얘기합니다. 팔기 좋으려고 20억 5천 불러서 5천 깎아주는 것처럼 그런 편법을 쓰지도 않고요. 정말 원룸 건물주가 되기 위해서 하시는 분들은 그 값어치를 인정해주고 거기서 정말 많아요. 1,000, 2천 정도 깎을 수 있는 겁니다. 그게 보통 정상적인 원룸이에요. 지금 오늘 여기까지 얘기하는데 좀 시간이 많이 길어졌네요. 20분이 넘겼는데, 오늘 이제 제가 방송을 하는 건 이겁니다. 원룸 건물주가 되고 싶으신 분들, 되신 분들, 혹시라도 수익률이 좀 낮거나 하면 이 세 가지를 한번 돌아보시라는 겁니다. 내가 무엇을 혹시 잘못했는지, 또 내가 지금 알아보는데 너무 엉뚱한데 포커스를 맞추고 있지는 않은지,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제 방송을 했고요. 사실 뭐 이 부분은 얘기를 하자면 더 길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사실 너무 길어도 안 좋더라고요. 끝까지 안 보시는 분들 많더라고요. 그래서 지금 제가 요즘 한 일주일 이상 방송을 못한 이유도 지금 원룸 건물 계약을 하나 성사시키다 보니까 시간이 좀 없어서 오늘 좀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, 그래서 지금 시간이 나서 하나 올리는데 뭐 이제 또 좀 한가해질 겁니다. 이제 뭐 구정 설날도 다가오고 해서 요 시기엔 또 손님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번 주 다음 주 좀 더 여러분이 궁금해 하실 만한 거 어떤 게 있나 좀 연구해서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긴 얘기, 두서없는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.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